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통화 내역이 초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 전 대표 측은 방어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두 의원이 선당후사해달라는 당내 압박을 수용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키움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한 차액 결제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땅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우려를 달래기 어렵고 전술핵 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핵사용 전력을 한미가 공동 논의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핵 대응이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as a result of that thre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ur alliance with Japan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rilateral work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Seoul has never been more robust.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더힐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간의 적절한 타협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ashington Declaration obviously is a sti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lthough it is unlikely to dampen overall Korean support for pushing or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capability. 한미 동맹 강화를 표방한 워싱턴 선언은 앞으로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은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한미 정상을 겨냥한 화형식까지 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찰위성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청년 학생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핵전쟁과 동족 대결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과 남한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면서 징벌의 열기는 더더욱 가열되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에 대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결정적 행동을 언급하며 핵 선제 타격 위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리하여 전개될 것이다. 이어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한미가 북한에 대한 침략 기도를 명백히 하고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군사력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남 대미 비난을 통해서
북중러 3자 결속을 추진하고 또 내부 체제 결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제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막말 비난이 한미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추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군사행동에 명분을 쌓은 북한이 이번 달 더 강력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정상화될지 주목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셔틀 외교란 원래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양국을 오가는 외교 방식을 일컫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여기서 의미를 넓혀 양국 정상이 매년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며 외교적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시행됐습니다. 시작은 2004년 7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핵과 과거사, 한일 FTA 등 산적한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서 두 나라 정상이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한 건데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 후 5개월 뒤 같은 해 12월엔 노 전 대통령도 일본을 찾아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셔틀 외교 복원의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재가동이 이뤄졌는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두 나라 정상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가졌고 다자간 정상회담까지 합치면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까지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으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냉했고 셔틀 외교도 멈춰서게 됐습니다. 네, 앞서 두 차례 중단을 넘어서 이제 12년 만에 복원되는 셔틀 외교.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서 두 나라의 발전적인 관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올린 SNS 사진입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독도에 상륙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거센 파도로 입도에 실패했고 어제 제시도 끝에 독도를 방문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거고 일본의 주권 침탈에 맞서 절대 지지 않고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일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한 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사전 항의와 중단 요구에도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빙 모드 속에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는 7일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가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진단이 시작됐는데 설계가 미비했거나 부실하게 시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천시는 GS건설이 공사하는 모든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콘크리트는 과자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철골빔 300여 개를 시공했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3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5층까지 10개 동 964세대가 건축 중인 곳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원인 규명과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질책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대단히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무량판이 됐던 뭐든 GS건설 모든 현장에 대해서 완전 점검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고 원인은 설계 미비와 부실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LH가 담당했습니다. 붕괴된 곳은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방식인 이른바 무량판 구조입니다. 1995년에 붕괴했던 삼풍백화점,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한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등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 범행을 도운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는 정명석의 성폭력 피해자를 최종 선발하고 세뇌하는 역할을 한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조력 집단에 관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에 따르면 JMS 내에는 신앙스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JMS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실제로는 신앙스타 중 선발된 신도들이 정명석의 범행 대상이 됐다. 즉 사실상 이 신앙스타라는 개념 자체가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후보자를 선별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구조에 따르면 우선 국내외에 있는 JMS 교회들에서 신앙스타 후보자를 추천해 프로필과 사진 등을 교단 본부로 보냅니다. JMS 민원국에서 국내 신앙스타를, 국제 선교국에서는 해외 신앙스타를 관리하고요.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은 정조은이 담당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조은과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정명석은 재림 예수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총이며 정명석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면서 피해자들을 세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정조은이 뽑은 수행비서들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했고 대외협력국 직원들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간부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네, 앞으로 정명석과 조력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검찰은 정조은과 민원국장 등 2명을 구속 상태에서 다른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정명석 범행의 공범 또는 동조자인 만큼 검찰은 이들을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교리를 악용해 성범죄가 은밀하게 자행됐고 범행 이후에도 각종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 넘겨진 피해자들 이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4명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속 검찰에 넘겨 사법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밤부터 어린이날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하필 어린이날인데 비바람 예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어린이날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특히 어린이날인 모레 전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을 보면 봄비가 아닌 여름비처럼 내립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150mm, 제주 산간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 수도권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비는 강풍까지 동반합니다.
내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피해와 함께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도 지장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며 촉대 붕괴와 갑자기 계곡과 하천물이 불어나 고립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라 대표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다며 상속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라 대표는 또 이번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은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에게 있다며 김 회장의 다우데에타 보유 지분을 블록딜로 매수한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태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 결제 거래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또 고객 주문 정보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걸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와 김익래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 이익으로 수혜를 본 이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많은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업체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게 임 씨 측의 주장입니다. 11월 라 대표가 임 씨 사업에 본격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증을 요구한 임 씨에게 그 자리에서 2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구체적 논의도 없었습니다. 임 씨는 돈을 다시 돌려줬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며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라 대표가 역으로 접근합니다. 임 씨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건데요. 임 씨는 라 대표 측에 30억 원 가량이 든 주식 계좌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 사이 문제가 된 VIP 골프 행사도 열렸습니다. 임 씨가 라 대표를 종교화하며 능력을 추켜 세우고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영상이 공개됐죠.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안 맞아요? 임 씨 측은 50억 원 넘게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는 라 대표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무리한 멘트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도 일에 엮여 30억 원의 투자 피해를 입었고 빚이 생겼다고 주장했는데요. 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300억 계좌가 다 사라지고 빚이 150억, 200억이 생겨서 한 500억 날라간 거죠. 임창정 씨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지 저랑 공범이 아니에요. 임창정 씨가 저한테 뭐 고객을 소개하신 적도 없고요.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의혹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 과연 임창정 씨는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앞으로의 수사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태 배경을 두고 모두가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규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달리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완전히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대리를 맡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변호사님? 네,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한데 소송에 참가하기로 한 피해자 규모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자 개인당 평균적으로 10억 내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예. 제가 상담하면서 본 분 중에는 100억에서 뭐 400억까지도 받습니다. 최대 금액이 400억입니까? 400억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전체 몇 명 정도나 참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추산되는 거는 100에서 150명으로 이제 모집이 예정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50명인데 그분들의 피해액이 2천억 정도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이나 이제 그 지인 소유가 많았는데 시세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차트를 하고 이제 수익을 보여주면서 뭐 연예인 누구, 뭐 병원장 누구 이런 큰 돈이 투자됐다 이러면서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혹시 유명인을 실제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뭐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임창정 씨가 나와서 하는 투자 설명회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그 자리에 갔다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임창정 씨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유치를 이제 하는데 이제 동원된 어떤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유치 이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범들의 범죄가 그 주가 조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수익을 준다고 기망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도 있고 예.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는데 임창정 씨는 지금 영상에서 나온 부분은 네.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저 현장에 있었던 겁니까? 혹시 그 피해를 본 투자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곳 말고 임창정 씨 말고 혹시 지금 거론된 유명인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 중에는 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나덕연 씨가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들께서 혹시 그 부분은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전혀 눈치를 못 챘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통정매매라는 단어를 사실 몰라도 이런 큰 수익을 얻어준다고 하면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차트 그 종목에 대한 차트와 이 발생한 이제 조작된 이제 차트에 의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휴대폰을 맡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는 아닌 거죠? 네,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제 내일 금감원 쪽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다음 주 초까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 그 진정서라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증권사들이 지금 추심을 예고하면서 이제 추심 통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심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어떤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지도 등에 대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손해를 보고 있고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한 뭐 압류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아달라는 취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소송을 하게 되면 앞서서 좀 형사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예,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고소를 하실 예정입니까? 네, 민사소송은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공범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피고가 특정이 되고 손해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임창정 씨도 여기에 가해자로 담길 수가 있습니까? 고소장에? 휴대폰을 맡기면서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임창정 씨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휴대폰을 맡기면서 오히려 나덕연의 어떤 그 주범들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임창정 씨 영상을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수사를 더 해서 그 가담의 경위나 가담에 대한
통정 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 예.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하고는 이제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수사도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네. 이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게 통정 매매인 걸 인식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통정 매매인 거를 인식하고 했다면 당연히 이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상담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통정 매매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고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해내는 것도 하나의 네. 과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 뭐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리고 뭐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쟁점이 뭐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큰 쟁점은 이제 제3범죄로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거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 몰수 추진 보전에서 얼마만큼의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은닉된 재산을 발견해서 확보하느냐, 여기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에 검사도 착수를 하고 했는데 금융당국이든 수사당국이든 지금 어떤 조치를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공범과 그리고 이제 키움 쪽에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온 실질적인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게 이제 우선적이겠지만 이 피해자들은 현재 당장 신용 불량이 되고 압류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한 어떤 채무 면제나 채무 유예, 추심 유예 정도는 그쪽으로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회원수 40만 명에 육박하는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발송하지 않은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카페 운영진 측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글을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대형 포털이죠. 네이버 1위 구매 대행 카페라고 하면 피해자가 상당할 것 같은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백화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명품 의류와 잡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명품 판매업자 A씨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최소 1년 전부터 해외에서 배송업체가 파업 중이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여러 이유를 들며 물품 발송을 미뤘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송 파업을 이태리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 문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못했다. 지난달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판매자 A씨가 현재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 그러니까 같은 카페에서 최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요? 지난 3월에도 같은 카페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등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업자 B씨가 대금 13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잠적한 건데요. B씨는 카드로 결제하려면 수수료 4%를 내야 한다고 안내해서 피해자들 상당수는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고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4% 공지한다고 공지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4%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현금 영수증을 해주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던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판매자 모두 잠적한 상태군요. 피해자들은 막막할 것 같은데 피해자들 상황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해 상황을 알리는 글이나 변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게시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강제 탈퇴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 운영 규정에는 비방글을 쓰거나 카페를 분위기를 흐리면 운영진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방글을 올렸다,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진 격이라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피해 변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듯 현재 판매자들은 모두 잠적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카페 운영자는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내년까지 판매자 A씨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건데요. 판매자 B씨 사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카페 운영진은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의 20%를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카페 운영진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거래 약관에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운영진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변호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약관은 저는 약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은 그 면책 조항, 그러니까 뭐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 카페 운영진은 모두 보증된 판매자다,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홍보하며 거래를 독려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뒤 알고 보니 보증보험은 기간이 만료돼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운영진 측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운영진 측이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면 책임을 따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중요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도 중요할 텐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해당 거래 플랫폼이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플랫폼이 제시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 고가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구매대 행사기에 대한 YTN 보도가 나간 이후 카페 측은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조사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전직 보좌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보좌관 박 씨가 재작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의혹과는 당연히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봉투를 만들거나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 내역 등이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송 전 대표 휴대전화는 압수물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삭제돼 있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진정한 수사 협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과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통화 녹음의 육성이 공개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선당후사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했는데 검찰의 정치 공세를 언급하면서 억울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노력을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민 또 우리 당에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문제는 어떻게 돼가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을 지목한 것으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편향 수사, 야당 탄압 주장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공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에선 친윤계와 비윤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들켰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기본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직위가 사실 좀 그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사실 포괄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발언으로까지 이제 개입하셨던 분이 공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둘의 대화가 아니고 9명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녹취행위 자체가. 그래서 아마 태영호 의원이 그래서 어제 아마 자기 성명서를 내면서 공무상 비밀, 즉 그 안에서 내부에서 내기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경기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고덕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7살 A씨와 7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퇴근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도 같이 데려간다는 내용의 메모를 집안에서 발견하고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생후 40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어머니 20대 A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중증 장애인인 A씨에게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가 아기가 숨진 지난달 26일 아기를 방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케냐에서 집단으로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폴 맥켄지 목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6명의 피고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신도들을 현혹해 지금까지 100명 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e want an access to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We want to see the bodies. We want to confirm if indeed they have actually died out of hunger or asphyxia kama walivyosema jana. 경찰은 맥켄지 목사가 운영해온 약 300만 제곱미터의 샤카올라 숲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시신이 이미 100구를 넘었고 일부는 병원 이송 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아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명은 질식 징후를 보여 교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asa leo nilikuwa naomba tafadhali serikali kama inawezekana for the first time naomba haki itendeke tafadhali. 지금까지 접수된 실종자만 300여 명. 아직도 예수를 만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85%에 달하는 케냐는 사이비 종교가 난립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은행 파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뉴욕 증시에는 충격파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연준의 10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도 줄고 퇴직률도 2년 사이 최저치를 찍으면서 새 일자리를 쉽게 찾을 거란 자신감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더해져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습니다. 2달 사이 세 번째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또 다른 은행 위기를 부를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S&P 500 지역은행 지수는 6% 넘게 하락했고 폭락하는 은행주들도 속출했습니다. I think the real impact of this is going to come through the impact on mom and pop. I think it's going to be you're going to see the mortgage market stay tighter than it otherwise might hav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최대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연준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에 마침표가 찍힐 거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I hope they're almost done because I do think that the upcoming slowdown in lending by the regional banks is going to do some of the Fed's dirty work for them. 뉴욕 증시는 은행 위기 후폭풍 속에 연준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거란 기대가 높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아 제롬 파월 의장 메시지에 모든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최저 낙폭을 기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595% 하락했는데 이는 재작년 12월 이후 낙폭이 가장 작은 겁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 대비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낙폭은 둔화했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아파트 값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 3월에서 4월에 팔린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의 주택형별 평균 실거래 가격이 직전 2달 전에 비해서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60%가 넘는 주택형별 평균 거래가가 직전 2달 평균가보다 높았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는 조사 대상의 64.6%가 직전 2달에 비해 거래가가 하락했는데 올해 3월에서 4월은 하락 거래 비중이 40%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은 겁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전국 생애 첫 집 매수자가 역대 1분기 기준 최소치를 기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말렙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산 사람은 68,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맑은 하늘에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나 높은 상태고요. 앞으로 기온은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 낮 동안 곳곳에서 반소매 차림도 확연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따뜻해도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26도로 중부지방은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 부산이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특히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내일 밤부터 전국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배편이나 항공편 결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